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취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73년 전통의 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요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고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자주 뵙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사실 뭐 청와대에서 오늘 네. 재정회의 때문에 브리핑이 늦게 나와서 저건 깜빡하면 저도 늦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하셔서 결과에 빨리 내시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민감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거의 민감한 얘기 하겠습니까? 뭐 얘기만 하면 공격당하는데. 어제 뭐 증세 때문에 아주 좀 네. 곤혹스러운 경황에 좀 처하셨는지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증세도 뭐 지금 난리죠. 네, 그 때문에 오늘 난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모실지 못 모실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 나왔습니다. 최운열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최운열 의원께서 오시면 국회 추경이 통과된 거고 안 오시면 통과가 안 된 거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오셨네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늦게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기하면은 네. 못 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 그럼 무산대에서 오신 거예요? 아예 이제 아무것도 안 아니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온 겁니다. 밤 10시 이후에. 밤 10시에요? 예. 야, 이것도 국회의원들 수당 달라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수당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옆자리인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시니까 그렇죠? 제가 싫으시죠? 야, 이런 아재 개그 이거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좀 어떻게 좀 줄이십시오. 이 하이킥 시작하기 전에 연초에 이미 그 연간 계획으로 노동부에서 잡아놓은 강의라서 그건 또 취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속된 거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해는 하지만 방송 진행할 때마다 한치호 선배가 안 계시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저한테 이미 중독되셨습니다. 자, 이 국회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최운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이렇게 막 턱밑까지 차서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국회 후진적인 행태, 이거 언제쯤 바뀔까요, 최경철 부장?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국회에서 이 줄다리기 그리고 이 심한 다툼 이런 정치권의 풍경이 변하지 않겠죠. 사실 뭐 우리가 정치가 너무 우리나라가 진영 논리로 가다 보니까 내 진영이 아니면 저쪽 의견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것은 들어주지 않는 이 정치 문화를 가지고 가는 이 대결과 대결의 구도가 끝나지 않는 한 이러한 분위기와 풍토와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하루빨리 이 부분을 고치려면 정치가 정말 정책과 그리고 제대로 된 논리를 갖고 싸워야지 진영으로 갖고 편가르기로 갖고 싸워서는 이 분위기와 이 상황이 고쳐지지 않는다. 이 정치를 하루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고쳐줘야 한다. 그 근저에는 사실 지역 감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는 촛불 민심을 들고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새롭게 화합시킨다면 이러한 진영 논리도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 부장님 지적하신 게 아주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이런 행태를 보인 정치인을 다시 안 뽑아주는 게 이 정치를 바꾸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비판을 하시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특정 지역은 특정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찍어주고 이쪽은 또 마찬가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치 파행이 끊이지를 않는데 다행히 이제 내년 뭐 개헌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개헌과 동시에 선거제도 같은 게 완전히 바뀌어서 네. 정말로 이런 행태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정치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아마 또 국회의원 선거는 2년 후에 해야 되니까 뭐 하겠습니다만 네. 뭐 21대 국회부터는 좀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 야,
지난번 방송 때 최은열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니터링이 있었어요. 아, 저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을 하셔야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모니터링을 제가 해외에서 받았습니다. 최은철 부장, 사실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우리 어떤 최은열 거죠? 의원님처럼 네. 저렇게 밝은 마음과 아주 높은 사고를 가진 네.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정당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정당 안에서도 목소리를 못 내고 목소리를 파묻어버리는 이러한 풍토가 있죠. 사실 우리 최근 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그 탄핵이 있었고 하지만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겪어야 된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의회 민주주의 우리나라 이거 한 5, 60년 됐는데요, 이제는. 이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죠. 당내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3선, 4선 이렇게 5 의원들이 초선, 재선의 그 목소리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 정당의 민주주의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나아가서 의회 민주주의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의견, 초선의 의견이라도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잡고 내가 포용을 해줘야지 당내에서도 그 당이 바뀌고 의회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회가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나의 거대한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사장들이 많이 있고 그 소사장들 밑에 뭐 회원들, 그렇죠. 조합원들. 조합원들이 뭐 여러 명 있어서 그 소사장들 위주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1년간 돌이켜 보면요, 네, 최은열 의원.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본 것과 많이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최 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대세인 것처럼 느끼는데 제가 이제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이런 얘기에 경청을 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선거제도 개편이 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반, 나머지는 비례대표든 어떤 형태로든지 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현안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나라와 민족의 먼 미래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법안 만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이런 분위기가 바뀌죠. 지금은 뭐 지역구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밤 11시에 끝나도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올라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실 거고 또 깊이 있는 사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최 의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구. 지금 추경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뭐 최은열 의원께서는 10시 뭐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국회로. 네. 자유한국당 분들은 다 지역구로 내려갔다면서요? 오늘 뭐 지역구로 내려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오늘 오전에 정우택 원내대표 말씀은 지역구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법안 패스시켜주냐. 네.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근데 사실 요즘은 국회의원이 위에서 내려 꽂아서 되는 비율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으로서는 금요일 날부터 내려가서 일요일 날 저녁까지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지역구에서 비난과 그리고 조롱과 조소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예,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좀 통과시켰으면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좀 하면 좋은데 예. 민주당이 그거 뭐 오늘이라도 네. 오늘 밤 12시에라도 통과를 시켜야 그 다음에 또 모든 일들이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충주의 지역구를 네, 두신 한초 의원님께서는 충주에서 출퇴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까지. 출퇴근을 한다고요? 네, 충주에서부터 대전 서울까지. 이북에 있는 지역구 분들은요,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요? 네. 출퇴근을? 밤 11시에 내려가고 새벽 5시에 올라오시고. 삶의 질이 원래 그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면 삶의 질이 별로 안 좋다 그랬는데 저녁이 없는 삶이죠. 국회의원들이 출퇴근을 그렇게 멀리서 출퇴근하면 근데 요즘 삶이 별로 안 좋을 국회의원들이 것 같은데. 그 차비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네. 차비를 전체 보전이 해줬지만 이제는 그 KTX 자주 타는 분들은 전액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산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교통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최이배 의원이 백팩 메고 그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교통비가 하고 굉장히 다녀요. 부담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렇죠. 최이배 의원 KTX 이렇게 백팩 메고 다녀. 특실 타고 다니면요 하루에 뭐 20만 원씩 쓰게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네. 그거 힘들죠. 다 또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기를
국회의원들은 기차도 공짜, 그렇죠. 비행기도 공짜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특히 바뀐 거예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네. 지역구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조가 있지만 비례대표인 경우는 그런 보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디 갈 때 우리가 표 사서 차라리 최은열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학교에서 총장을 하셨던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일의 종류와 질이 다르겠죠. 아. 알겠습니다. 일의 종류와 질이 다르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민망해지긴 하는데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의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고문의 이혼 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86억이 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거는 뭐 이혼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 혼인이 파탄 상황이 들어갔다. 2007년부터 뭐 별거 상황이다. 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재산 분할 문제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는 86억만 이제 재산 분할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고 사실은 뭐 부부가 2007년부터 별거에서 한 10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혼하는 건 맞는 건데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싸운다. 이게 결국 이것도 재산 싸움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 86억이면 1조 소송을 1조 몇천억 소송을 1조 2천억. 하는데 86억이면 이무재 고문은 완전 패소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것도 세금 그래서 떼고 나면 세금 별로 떼고 뭐, 나면. 예. 항소한다죠. 항소한다고 세금 그랬죠. 없어. 그 저희 기자가 사실은 취재 기자가 이 이부진 그 사장의 그 이무재 고문과의 낳은 아들의 일기장을 어디서 주워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장을 주워와가지고 거기를 봤는데 아빠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이 뭐 사랑이라든지 엄마가 자기를 돌봐준다는 그런 내용만 적혀 있지. 그러니까 이무재 고문은 사실은 아들도 이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그 거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면접하는 걸로 이제 판결이 나서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제 서로 간에 아니 그 공책에 보면요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합의해서 잘 가정일이니까 잘 해결되길 바라야죠. 같이 살아야 정도 들고 관심도 생기고 할 텐데 거의 생활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그 사고의 형성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기업인들을 볼 때마다 네, 기업인들이 자제를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또 자제들이 기업인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걸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에요. 보면 거의 뭐 형제들이 많은 경우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또 아버지를 보는 게 그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뭐 상당수죠. 네. 그러니까 뭐 저 부부의 사이에 낳은 아이도 결국에는 자꾸 어렸을 때부터 누가 더 재력이 셀까에 대한 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테고 결국에는 이 돈이 가족까지 지배하는 이 풍토가 좀 정말 안타깝죠. 이 두 분이 이혼을 함으로써 그 자제분도 얼마나 사실 심적으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엄마를 뭐 상당히 더 두둔을 할 수도 있고 네. 할 텐데 결국 그것이 참 돈의 문제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인간의 누군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보고 뭐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참 그런 부분에서는 두 가정의 파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각을 새로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런 이게 뭐 회장이라든지 뭐 사장, 대기업의 사장, 특히 삼성이나 뭐 이런데 대기업의 사장들의 삶이 가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삼성의 모 사장의 아들을 제가 알게 됐는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요. 그 아버지를 본 게 언제 봤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좀 취재를 해보려고 접근을 했는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난 몰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그 대기업의 지주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정말 그 자식이 사고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너무 느낌이 이상해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자식이 아프다는 그 전화를 받고 괜찮을 거라고 끊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삶이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투입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 지난 한 30, 40년간 우리나라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자기 삶 자체를 완전히 희생하고 오늘 우리 경제를 일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 경영자로서 들어가가지고 정말 회사가 잘 돼야 된다는 오직 그 일념 하나, 그걸 가지고 뭐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두 분은 뭐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이 얘기할 건 못 되겠지만, 그렇죠.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 4대 대기업의 그 2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우리 기업에 또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최태원 회장 케이스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가 본인들에 대한 그 악플 이것에 대해서 이 그 악플러들을 고소를 했단 말이죠. 또 그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과 김모 씨가 악플러들 한 50명 정도를 고소를 했는데 한 아이디는 1년에 4,000개의 악플을 달았대요. 그 1년에 4,000개면 하루에 한 10개씩 악플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10개를 더 달아야지. 그러니까 10개를 더 달아야 되는 그런 구조니까. 그러니까 왜 악플만 맨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당신 도대체 뭐 왜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는 노소연 관장이랑 무슨 관계냐. 최태원 회장과 부인인 노소연 관장 무슨 상관이 당신이 이런 걸 닫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형도 받고 일부는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게 네? 문제가 뭐냐면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좀 적당히 하셔야죠. 뭐 이렇게 지나친 욕설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고. 허위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인 대로 달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적당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연 관장하고의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모범도 보이는 거니까. 근데 노소연 관장이 이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거니까 뭐 가정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하셔야죠. 왜냐면 SK그룹도 저도 해외에서 있는 거래처에서 이제 많이 이제 조사 의뢰가 평판조에 들어오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런 게 오너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최은열 의원께서 지적해서 예, 그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본인이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좋을 것 같아요. SK는 해외에서 SK 하이닉스 때문에 굉장한 기업으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그룹 자체에 대한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시 안 하는 게 이제 일반 사회적인 어떤 관습 비슷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문화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사회 이슈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외 쪽에서 보면은 의외로 CEO 리스크에 그건 줄어들고 국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본처의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살고 본처가 뉴욕으로 그냥 떠나는 그런 구조로 계속 살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왜 아버지의 삶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냥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당하고 오마이 현인으로 아직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리스크를 저는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만약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SK그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분관계. 그런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 그건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좀 깔끔하게 잘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모범을 좀 보이실 적이 같으면, 우리나라는 간통제도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범을 좀 보이시려면 깔끔하게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럼 뭐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연 관장이 이혼을 한다. 네. 그러면 후계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어제도 뭐 얘기하다가 출연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얘기가 더 진행이 못 됐었거든요. 후계구들은 뭐 법대로 하시겠죠. 법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법대로 생각에. 한다? 예, 왜냐하면 네. 뭐 지분 이제 상속 그 지분대로 정리가 되게 될 테니까 그건 법대로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했다가 이름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중소창업기업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걸 심의하는 처음에 원안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인데 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우리나라 법에 외래어를 쓰면 되겠느냐 그런 걸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중소창업기업부로 하다가 나중에 벤처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말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다시 원안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된 것 같습니다. 창업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창조경제 때문에 창업에 대한 단어가 갖는 거부감이 좀 있었지 않나? 뭐 이런 건 아니. 아 그래요? 창업이야 뭐 창조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번에 그 저 100대 국정과제 나온 것을 보면 그 일자리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창업에 대해서도 한 부분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그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창업이란 말을 쓰기 아예 부처에 쓰기가 좀 애매해서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결국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정보통신부의 부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영철 부장? 정보가 방통위에 있는데 여기도 또 정보를 넣은 거 보면 사실 헷갈리는데요. 업무 구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따로 있으니까 네. 뭐 하여튼 뭐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으니까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네. 그 대통령께서 네. 그다음에 그 강요들도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크게 뭐 업무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정보가 좀 들어왔으니까 정보 부분을 방통위하고 나눠서 뭐 규제를 하든가 육성을 하든가 뭐 그 부분을 좀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야당이 너무 좀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그 반대가 심하니까 사실 이번 정부는 크게 많이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부처를 크게 많이 늘리거나 많이 줄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뭐 정부 조직법은 뭐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제부터 뭐 인사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뭐 여태까지 야당이 많이 뭐 반대를 했지만 오늘 뭐 통과도 될 것 같고요. 네. 추경도 이제부터 뭐 일하는 속도만 좀 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앞서서 최영철 부장 얘기하셨는데 인사가 마무리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이 본부장이 누가 됐냐가 이거 핵심 아니에요? 지금 한미 FTA 그 개정 문제가 바로 걸려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정부 조직 개편 법이 통과 안 돼가지고 못 했는데 이제 빨리 하시겠죠. 누군가가 빨리 본부장이 그러니까 돼야 지금 되는데 말입니다. 그 산업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 이제 설치하는 거하고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차관급 설치하는 게 저는 이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미래창조부에서는 사실 과학이 좀 이렇게 좀 뒤로 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과학기술처 이런 거 만들어서 뭐 그렇죠. 과학진흥, 기초과학 네. 많이 진흥했잖아요. 사실 기초과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의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계셨기 때문에 너무 그동안 저희가 그걸 등한시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기초과학을 좀 튼튼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좀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요. 이 그 정보통신부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만들었던 부처고 지금 그게 부활이 됐는데 여기는 정보통신부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드셉니다. 그 과학하는 공무원들이 이거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네. 혁신본부를 차관급으로 별도로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놔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초과학에 만들 거다.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뒤질 게 하나도 없는데 기초과학에서 뒤지잖아요. 기초과학이 뒤지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기초과학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MB 정부 때 정부 조직 개편이 조금 아주 좀 문제가 많이 있게. 전 정부에 있는 건 다 없애버려.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IT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정보통신부, 그렇죠. 그런 과학기술부 맞습니다. 따로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런 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또 뭐 하드웨어 중심으로 뭐 국토건설부 뭐 이런 거나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큰 파행이 그런 걸 지금 정리해가는 과정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국정과제 중에 경제부문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저임금 뭐 10,000원, 그리고 엊그저께 이 최저임금이 한 7,53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소상공인 쪽에서 이제
반발이 거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정도는 뭐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설문조사니까 적당하다고 나왔을 겁니다. 아마 이게 혜택 받는 사람이니까 네?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7,530원 좋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설문조사에 한 5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적당하다고 찬성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일단 당대표들 만나실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1년 해보고 이게 만약에 과하고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면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해봐야지 알겠다. 7,530원 하는 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 높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임금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면 현대자동차가 연봉 5,400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법 이거 시행을 하면은 더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받는 것만 최저임금 계산할 때 들어가요. 최저임금법에. 그래서 이제 뭐 기본급이라든지 고정수당, 네. 그 외에 상여급 이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다 고정수당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올려주라. 노조가 아마도 그걸 요구할 것 같은데, 네. 이래서 빨리 정부가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왜 55%의 지지율이 나왔나 내가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 정도는 받아야 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래서 아마 지지율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 거지 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급여 체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직능별로 한다든지 이거를 뭐 전 정부에서 좀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걸 뭐 하나도 손을 못 봤던 거였죠.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하면서 최고금리를 일원하고 20%까지 인하하겠다. 최경철 부장, 이거 금리 20% 인하가 최고금리 20% 인하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사실 왜냐하면 그 고금리를 써야 하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어쩔 수 나오는 없이. 거죠. 그렇죠. 네. 고금리를 써야 하는 수요자가 없다면 고금리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고금리를 정부가 세세하게 뭐 경찰을 다 풀어서 고금리를 다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죠. 이건 사실 선언적인 의무일 뿐이고, 이 고금리를 모든 고금리를 조사해서 정부가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 정도만 확인할 뿐이고, 현실에서는 고금리를 써야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써야 하는지, 물론 이 정부는 얘기하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써야 하는 거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이렇게 풀어보자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들이 왜 고금리 시장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고금리를 많이 쓰는 악덕 사채업자들은 사실 뭐 이분들이 세금도 안 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좀 네. 잡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금리나 이거 좋긴 좋은데 저도 어떻게 제가 보세요? 이제 정무위에 정치권에 가서 있으시니까. 깜짝 네. 놀란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네. 하여튼 뭐 상환 능력이 없는 소비자들한테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의외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분들은 계속 더 낮추라는 겁니다. 이거 20% 더 밑으로. 예? 그럼 그분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이제 지하경제, 지하금융으로 갈 텐데 더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들 답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취약계층은 이제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먹고 살게 해줘야지, 왜 시장에다 놔두고 이런 걸 약탈적 금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뭐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20% 30% 대출해주고 못 받으면 계속 또 따라다니고. 저 뭡니까? 추심하고. 추심하고 회사들 가서 불법 추심하고 예. 감금하고 이거가 이제 협박하고. 정말 국민을 네. 약탈하는 거다. 근데 그 개념만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도 네. 있지만, 완전히 시장 경제 차원에서 보면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금리를 맞춰주는 게 당연하지요. 왜 30% 갔을까? 그럼 빌려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을 받아야 우리가 네. 그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다. 이런 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텐데, 너무 이런 거를
정치적인 논리, 사회적인 논리로 금융을 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금융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논리나 사회적인 금리로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속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민금융 포럼 그러니까요. 이사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그 말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말씀 드리려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속한 서민금융 포럼에서 그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을 모셔다가 그 일본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도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했는데 일본은 그렇게 금리를 인하시켜 버리니까 경제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본은 현재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랍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켜 버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절대 금융에서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하 경제로 가서 1000%짜리 쓴다는 거예요. 1000%요? 예. 그래서 일본은 한때 대출을 뭐라고 했냐면 사라킨이라고 써요. 일본 말로. 사라킨이 뭐냐면 살인의 뜻입니다. 그 정도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내리고 뭔가 대안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가 왜 또 많이 됐냐면 그 불법 사채업자들이 생명보험을 가입시켜요. 그 생명보험금을 내가 받는 걸로.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가. 그래서 1년에도 사고들이 여러 건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단순하게 금리를 확 내려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분들한테도 사회적인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나 이런 걸 마련하고 사회적인 준비를 하고 해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방글라데시에서 그 그라민뱅크 하신 분은 노벨 평화상 타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인류적으로 이거 내리겠다 이렇게 그것도 20% 이하로.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또 이제 풍선 효과 비슷하게 어디서 이제 터지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요. 이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금융에는 지나치게 관치가 개입돼서는 제대로 된 시장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사실 금융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부 간섭과 개입을 늘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간섭하죠. 그다음에 온갖 규제를 갖다 놔서 금융산업이 또 크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을 만질 때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 그 공무원들 밥그릇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규제를 안 하면 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뭐 금융소비자원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야당의 논리도 지나치게 공무원이 또 자꾸 늘어나게 되면 규제가 늘어난다는 역공을 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풀어가야지 이 공무원들이 또 많이 진입을 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뭘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규제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산업이 자꾸만 관주도로 끌려가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안 나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 머리가 깨이는 그런 산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기업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 뭐 일자리 때문에 채용 계획을 밝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화 한 통화 공무원이 걸어서 몇 명 뽑을 거냐고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그 공무원들이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정리를 해서 제출하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일하려고 공무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이거는 이제 참 굉장히 그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공무원 17만 명 뽑는 건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소방 인력 같은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데 3교대, 2교대로 해가지고 살인적이라 해서 3교대로 했는데 사람은 안 뽑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천 명이 필요하고 경찰이라든지 안전요원 이런 쪽 위주로 우리가 공무원을 늘린다는 얘기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 늘려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좀 분명히 해두고. 지난번에 역시 여당 국회의원 역할을 한 번은 꼭 하시는군요.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이죠. 의원님이 지난 시간에 나오셔갖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을. 금융을 산업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생각을 딱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최은열 바라기 한치호 한소리였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계속 강조한 게 그겁니다. 금융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자율과 창의를 먹고 사는 게 금융이다. 여기는 규제가 들어가면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품 개발에도 관여해야지 가격에도 관여해야지. 그렇죠. 대표적인 게 카드 수수료입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조금 이익 내면 카드 수수료 낮춰라. 그렇죠. 영세상인 도와줘야 된다. 영세상인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카드 수수료 낮춰가지고 영세상인이 실질적으로 돈 버는 것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가격에 관여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들의 은행의 이익이 계속 줄고, 이익이 주니까 고용이 계속 줄어듭니다. 고급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는 산업은 산업대로 키우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이익은 많이 내라. 법인세 많이 내고 그 법인세 가지고 취약계층을 차라리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게 산업도 살고 영세상인도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원장한테도 가격에 제발 관여하지 말라. 그때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지켜보십시오. 네. 가격에 제발 하지 말라. 뭐 금융위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 밑에 있는 사무처 공무원들은 절대 그거 놓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보니까 또 총부채 상환 능력을 적용해서 연착륙시키겠다. 최근쇼 부장 이렇게 되면 이거 부동산 이거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총부채 상환 능력을 키우라고 하면 이제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고 원금까지 갚으라고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 갚을 능력 있는 사람만 그렇죠. 이제 돈, 집안채 사서 네.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부동산이 서울하고 부산, 세종이 좀 과열은 과열이에요. 네. 이 과열이라는 것은 결국 실수요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투자 개념으로 자꾸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상황은 저금리죠. 부자들이 지금 돈 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강남의 부자들이 무언가 투자 상품을 갖고 돈을 불려야 되는데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거 언제 떨어질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게 지금 약간의 이자 부담만 가지면은 큰 돈을 빌려서 그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사실 그 뭐 주식이나 뭐 채권과 달리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자산의 그렇죠. 저금리 상황에 이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사실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이거 조정해가지고는 이걸 사실 이 불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지 실수요자들이 불똥을 받아서 그렇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큰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갚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집을 사야 되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좀 무리를 해서 초저금리니까 무리를 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최은열은 뭐 이런 건 좀 막아야 됐던 거 아닙니까? 막고 그런 개념보다도 여튼 뭐 부동산 시장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가격이 있죠. 올라만 가도 사실 문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문제도 되고 금리를 지금 외국에도 올리고 하니까 부동산 생각하면 금리도 올려야 될 텐데 또 뭐 경제 성장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못 올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펀다멘탈한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풀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수치 가지고 누르면 반드시 또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다른 그렇죠.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느 정권도 예, 부동산 정책을 성공한 정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다 올라갔어요. 심지어 그 가장 셌던 참여정부에서도 그때 한덕수 부총리인가요? 그분이 8.3.1 대책 그 발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은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심지어는 기자회견 때 네. 그런 말씀까지 그렇죠.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만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토부 장관 된 김현미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하셨냐면 그 주거복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김수현 사회수석이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셔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풀어가야지 집 없는 서민들도 집도 마련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꼭 집을 사야지만 되는 게 아니다.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많이 져서 그렇게 꼭 주거의 개념으로 네, 그렇게 아니라.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우리 여기 방송 지금 목동에서 하고 있지만 목동도 행복주택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해갖고 행복주택 취소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잘못된 거란 거죠. 근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 주거 개념의 주택 국토부 공무원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장관이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서 큰일 났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콧받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 상태가 좀 잘못된 겁니다. 아, 제가 그런 겁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교육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처음 임용할 때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중간 직급 올라갈 때마다 교육받잖아요. 네. 그 과정들을 교육을 잘못 시키겠어요. 교육 커리큘럼을 다 다시 짜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어느 언론에서 그런 보도도 네, 한번 한 적이 최은희 있죠.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느냐. 강남에. 그건 이제 그냥 농담으로. 강남에서 사는 공무원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아까 이제 어떤 금리의 문제, 또 하나는 세제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유과세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면 그냥 좋은 겁니다. 값이 올라간 건 나한테 고통으로 돌아와야 돼요. 부담으로. 세금을 올라간 만큼 그렇지. 세금을 더 내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거래세만 높여놓고 보유과세는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하도록 거래세를 대폭 없애든지 낮춰주고 네. 그 대신 보유과세를 아주 현실화하면 값이 오른 것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월급은 똑같은데 부동산이 올라간다. 어떻게 그 세금을 계속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다. 그렇게 되면 무리를 안 하겠네요. 네,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렇죠? 제가 기억으로는 옛날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금 비리 30만 불인가 날라왔어요. 네. 보니까 텍사스의 어느 지역이 이제 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부동산 값이 팍 뛴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이 그러니까 80년대 엄마니까 30만 불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값이 오른다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공정경제 부문을 보니까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이게 설치가 아예 공식화됐어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 위원회공화국. 그렇죠. 위원회공화국이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위원회공화국이 되고 있다. 사실 뭐 얼마 전에 해체됐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이었으니까 사라졌지만 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뭐 만들죠. 네. 지금 을지로위원회 있죠. 하여튼 그렇죠. 위원회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음. 예. 사실 일자리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직접 위원장이고. 맞습니다. 이 온갖 위원회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부처가 사실 좀 주눅이 들죠. 주눅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한쪽에서 공약을 이렇게 했죠. 총리 중심으로 그 부처는 총리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해라. 네. 나머지는 뭐 외교나 국방은 대통령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공약을 했지만 결국엔 또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져 버리면 부처에 또 하나하나 시어머니가 되고 있는 거죠. 부처 사람들이 요즘 가장 불만이 지금 시어머니는 많다. 사실 청와대도 사실 정책실장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또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청와대 있죠. 위원회 있죠. 이 시어머니가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원회는 좀 줄이는 편이. 특히 을지로위원회 네, 좀 최은희 의원.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당에서 지금까지 한 건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네. 근데 을지로위원회가 앞으로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의 상당수가 거기서 하는 건데 처음에 위원회 발표할 때는 여기서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직접 집행은 안 한다 했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 보니까 뭐 검찰도 거기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고 실제로 공정거래보다 더 힘이 센 지금 위원회로 돼버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회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예, 있습니다. 한초요. 하나는 자칫하면은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줄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거죠. 뭐 지금 자기가 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부처 공무원들이 일 안 할 위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은 그 기관장 하실 때 무조건 위원회를 만들어요. 무슨 의사 결정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는 거야.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책임이 떨어지는 그런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일 많이 하라고 더 던져주고 오히려 청와대 정책실에서 감시하는 게 낫지 이렇게 위원회 또 만들게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 의원님도 이렇게 최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고언과 충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좀 다르게 자꾸 가는 것은
목소리를 좀 덜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더 들어야 된다. 귀를 좀 더 크게 열고 뭐 야당이 계속 코드 인사하면 안 된다고 뭐 자꾸 혼을 내는데 그 목소리 듣고 좀 더 여당 그 의원들도 한 번씩 그 초선 재선 의원들 한번 보시고 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밖에 목소리는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조금 피드백을 하시면은 이 일방 행정보다는 좀 안정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분식회계나 감리부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훨씬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아 얼마나 더 강화해야 됩니까? 그 미국의 엔론 사태 때 그쵸. 그 회계법인 완전히 파산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1년간 영업 정지가 아니라 아예 문 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계 정보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금융회사들, 투자자들이 다 그 회계 정보 보고 투자하고 대출하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믿을 수 없다. 그럼 그 사회는 전체가 다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회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어떤 더 강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회계 감사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유수임제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계약. 그게 무슨 그게 이제 기업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자유를 계약위해서 감사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네. 이치가 기업이 갑이고 감사인이 을이 됐어요. 그러면 기업이 시키는 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감사인이 갑이 되고 그렇죠. 기업이 을이 돼야 제대로 파헤칠 감시를 하는 거니까. 8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지정제였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이제 자유수임제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래서 회계 품질이 떨어진 큰 원인이어서 저는 이제 6년간은 이제 자유계약자로 가다가 마지막 3년은 나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법안을 제가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런 법안이 있었으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 안 생기죠. 당연히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식회계를 계속 저기 되니까 엔론의 그 회장도 아마 상당히 높은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아서 아직도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될 것이고 다시는 그런 분식회계를 봐주는 그런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메웠어요. 그런 거죠. 지금도 메워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어느 상장회사의 회계 정보가 나쁜 게 그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 그 회사의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주 기준을 훨씬 높여야 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벌가의 사익 편취 행위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근절,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는 잘한 거 아닙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재벌가에 대한 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많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금산분리 원칙은 좀 한번 저희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 은행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인터넷 은행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산분리 문제는 아마 의원님도 계시지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산업으로 활성화되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중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잣대로 돼야 된다 하는데 또 이제 우리 당 일부 이제 옛날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무슨 금과 옥조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은행법에 금산분리 조항이 들은 게 1984년입니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자금의 초과 수요 상태.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을 하면은 사금과될 위험이 많잖아요. 지금은 자금의 공급 초과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은행 돈 1원도 안 씁니다.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바뀐 환경에 맞게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일부의 정치권에서 그런 옛날 생각.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대를 모르죠. 사실 삼성이나 현대가 해외 투자할 때 금리를 얼마 쓰는가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여기서 돈 빌리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준의 금리를 제시합니다. 은행들이. 그만큼 거기가 제발 써달라고. 그렇죠. 갑 중에 갑이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구조로 번질 경우 후유증이 크다 이렇게 말한 한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놈들 당해보라는 식으로 현 정부의 증세를 부자 증세라고 이름 붙였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부자를 달랠 당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증세가 시작되면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나눠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